안녕하세요. 책이 빛나는 밤의 기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에릭 제거 지음, 김상훈 옮김, 오렌지디 편입, 라스트 듀얼 최후의 전투라는 소설입니다. 얼마 전 맷 데이먼, 벤 애플릭 주연의 영화로도 개봉되었죠. 이 책은 실화를 바탕으로 작가의 집요한 시대적 고증에 의해 쓰여졌습니다. 이야기의 배경은 14세기 프랑스이며 주요 등장인물은 노르망디 귀족 가문 출신의 장드 카루주, 그의 친구이자 신흥 대지주 가문의 자크 르그리, 그리고 장 카루주의 아내 마르그리트입니다. 야욕 넘치는 장드 카루주는 전장에서 공을 쌓기 위해 스코틀랜드와의 전쟁에 참가하게 되고, 그 사이 친구였던 자크 르그리가 장드 카루주의 아내 마르그리트를 겁탈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전장에서 패하고 돌아온 장드 카루주는 아내의 겁탈 고백에 분노하고 급기야 프랑스 최고 재판장 왕 찰스 6세에게 르그리와의 결투를 신청하게 됩니다. 이것이 받아들여져 목숨을 건 결투 재판이 시작되죠. 책은 빠른 이야기 전개와 철저한 시대적 고증으로 굉장한 재미를 줍니다. 그럼 책의 내용 중 일부를 극의 흐름에 따라 읽어드리겠습니다. 자크 르그리가 왜 갑자기 마르그리트에 주목하기 시작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훗날 장드 카루주는 르그리가 이 아름다운 상속녀의 단지의 흑심을 품었고 어떻게 하면 그녀를 속이고 유혹할 수 있는지 궁리하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어떤 연대기 작가는 이렇게 썼다. 기이하고 빙퉁그러진 유혹을 통해 악마는 자크 르그리의 몸에 들어갔고 당시 소수의 하인을 제외하면 거의 혼자 살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었던 장드 카루주의 아내에 집착하게 만들었다. 르그리는 카루주가 스코틀랜드에서 생활하지 못할 경우 이득을 취하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던 정신들 중 한 명이었는지도 모른다. 당시 르그리는 상처한 호랍이었으므로 장드 카루주의 젊고 아름다운 아내를 만난 뒤에는 장의 영지와 성들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것을 원했을 수도 있다. 혹은 르그리가 새로운 여자를 정복하고 싶어한 동기는 마르그리트 본인에 대한 욕정이라기보다는 그녀의 남편인 카루주에게 복수하고 싶다는 욕구에 기인한 것이었을 수도 있다. 두 사내는 공개적으로 화해하기는 했지만 르그리는 온으로 폭콩을 빼앗아가려고 시도했던 카루주의 행동을 결코 잊지 않았고 용서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게다가 카루주는 주군인 피에르 백작과 여러 번 다투면서 총신인 르그리까지 끌어들였고 백작의 궁정에 증오와 의심의 씨앗을 뿌리기까지 했다. 카루주가 최근 아르장탕을 방문했을 때 르그리의 면전에 대고 모욕적인 말을 내뱉은 것이 사실이라면 상대방의 태도에 진절머리를 내고 있던 르그리는 카루주에게 가장 큰 타격이 되는 방법으로 보복에 나서려고 결심했을 수도 있다. 카루주가 장기 출타 중이며 그의 아내가 아르장탕에서 가까운 곳에 머물고 있다는 사실이 르그리에게 그런 교활한 생각을 품도록 했는지도 모른다. 만약 카루주 모르게 그의 아내를 범할 수 있다면 얼마나 통쾌한 복수가 될까. 그 행위 자체가 주는 쾌감은 말할 나위도 없다. 그래서 르그리는 마르그리트의 행실이 해프다고 지레 짐작하고 그냥 그녀를 유혹하려는 계획을 짰을 가능성이 있었다. 이것은 계획이라고 하기도 뭐했지만 실제로는 그보다 훨씬 더 음참한 결과를 가져오고 말았다. 카루주에 대한 보복이라는 동기와 보복 수단을 갖춘 르그리가 이제 필요로 하는 것은 기회뿐이었다. 폭행 직후 르그리가 마르그리트에게 강요하려고 했던 침묵은 불과 며칠밖에 지속되지 않았다. 1월 21일 또는 22일에 파리에서 볼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장드 카루주에게 그녀가 진실을 고했기 때문이다. 사건이 일어난 당일 마르그리트를 공격한 두 사내가 카포 메스니를 떠난 지 몇 시간 후에 니콜 부인은 짧은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다. 그러나 마르그리트 입장에서는 시어머니에게 먼저 이 끔찍한 비밀을 알린다는 것은 논외였다. 따라서 엄청난 긴장과 불안에 시달리면서도
마르그리트는 남편이 돌아올 때까지 침묵을 지켰던 것이다. 카포 메스닐로 돌아온 장은 아내가 동요하고 의기소침한 기색이 역력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슬프게 눈물 지었고 표정과 태도에는 생기가 없었고 평소의 그녀와는 전혀 달랐던 것이다. 카루주는 처음에는 시어머니와의 사이가 틀어진 것이 아닌지 의심했다. 마르그리트는 3주 남짓한 기간 내내 줄곧 시어머니인 니콜 부인과 함께 지냈기 때문에 남편이 없는 동안 그들 사이에 큰 다툼이나 의견 충돌이 있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한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마르그리트는 남편과 단둘이 될 때까지 문제가 무엇인지 얘기하지 않았다. 하루가 끝나고 밤이 되자 장은 자려고 침대로 갔다. 그러나 아내인 마르그리트는 침대로 오려고 하지 않았고 이 사실에 깜짝 놀란 남편은 빨리 오라고 여러 번 말했다. 그러나 마르그리트는 계속 시간을 끌며 깊은 생각에 잠긴 기색으로 방안을 거닐었다. 마침내 집안의 모든 사람이 잠든 뒤가 되어서야 그녀는 남편에게 와서 그의 곁에서 무릎을 꿇고 비통한 어조로 자신이 겪은 끔찍한 일을 고백했다. 마르그리트는 이 얘기를 직접 털어놓을 수 있을 때까지 침대에 있는 남편에게 가려고 하지 않았던 것이다. 몇 주나 집을 비웠던 장이 아내와 동침하는 것을 고대하고 있었다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마르그리트 입장에서 이것은 가장 피하고 싶었던 일이었을 것이다. 두 사내에게 폭행당하면서 몸에 상처나 멍이 남아있었을 수도 있다. 중세 사람들은 귀족 부부를 포함해서 모두 옷을 벗고 나체로 자는 것이 관행이었다. 따라서 남편에게 자기 맨몸을 보이기 전에 마르그리트는 설명을 할 기회를 원했던 것이 틀림없다. 특히 마르그리트 본인이 선택한 시각과 환경에서 고백을 한다면 어디로 튈지 모르는 불확실한 상황을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었다. 마르그리트가 눈물을 흘리며 자신이 당한 그 더럽고 사악한 범죄에 관해 고백하기 시작하자 장은 처음에는 경악했지만 이 감정은 곧 격렬한 분노로 바뀌었다. 마르그리트는 고백을 마친 후 남편의 명예를 위해서 복수를 해달라고 간청했다. 마르그리트는 이번 사건으로 인해 남편의 명예와 명성이 유지되든 실추되든 간에 앞으로는 자신도 남편과 무조건 같은 길을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두 사람은 결혼에 의해 이미 부부가 되었지만 지금부터는 그보다 훨씬 더 긴밀한 운명 공통체가 되어 바깥 세상에 대처해야 했다. 본건법에서 이런 범죄를 고발할 경우 남편의 지원과 변호가 없으면 아내인 자신에게는 아무런 법적 권리도 없다는 사실을 마르그리트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두 기사의 선언이 끝나자 그들은 자신의 소송 내용을 요약한 양피지 두루마리를 높이 들어 올림으로써 각자의 주장을 제시했다. 두루마리는 각자의 변호사가 미리 준비해둔 것이었다. 여전히 말을 탄 채로 결투장의 끝과 끝에서 서로를 마주보고 있던 카르주와 르그리는 말린 상태의 두루마리를 마치 무기라도 되는 것처럼 높게 쳐들었다. 법률상의 말싸움은 이제 결투장에서 벌어지는 실제 싸움에 자리를 내어주려 하고 있었다. 의정관은 국왕에게 결투장의 개방을 선언해달라고 요청했다. 국왕이 그렇게 명령하자 의정관은 두 기사에게 말에서 내려 각자의 막사로 가서 앉으라는 신호를 보냈다. 두 사내는 자기 막사 앞에 놓인 단 위의 커다란 의자에 앉아서 긴 결투장을 사이에 두고 반대편에 앉아있는 적수를 마주보았다. 카르주와 르그리가 착석하자 관계자들은 결투 준비에 착수했다. 마르그리트는 결투장 옆에 마차 안에 남아서 정식 선서가 행해진 후 결투가 시작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그리 오래 기다릴 필요는 없었다. 샤를 국왕이 마차에서 내리라고 명했기 때문이다. 마르그리트는 지시받은 대로 그녀를 위해 설치된 비계 위로 올라갔다. 시합장 어디에서도 온통 검은 옷을 입고 신의 자비를 구하며 결투가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끝날 것을 기다리고 있는 그녀의 모습은 뚜렷하게 보였다. 두 명의 결투자와 한 명의 귀부인이 제자리에 착석하자
대문장관이 와서 각 결투자에게 2명씩 할당된 공식 기폐인들의 도움을 받으며 결투자들의 무기를 점검하기 시작했고, 결투장에 위법한 무기가 반입되지 않았으며 두 결투자들이 지참한 랜스와 검과 도끼와 단검의 길이가 모두 동일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무기 점검이 이루어지는 동안 전령관 한 명이 시합장 안으로 들어오더니 그곳에 모인 군중을 향해 결투의 규칙과 규정을 큰 소리로 선포했다. 들으라. 영주들, 기사들, 종기사들, 그리고 그 밖의 모든 사람들이여. 우리의 주군이신 프랑스 국왕의 명예에 의해 이곳에 모인 사람들은 그 누구도 시합장의 공식 수호자이거나 국왕 폐하의 명시적인 허락을 받지 않은 이상 무장하거나 검이나 단검이나 그 밖의 어떤 무기를 휴대하는 것도 금지되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이 명령을 위반할 경우는 생명과 재산을 몰수당할 것을 각오하라.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군이신 국왕 폐하의 명령에 의해 지휘의 고하를 막론하고 결투가 진행되는 동안은 말에 타고 있는 것을 금한다. 말을 탈 수 있는 것은 결투 당사자들 뿐이며, 이 금칙을 어기고 말에 올라탈 경우 귀족은 그 말을 잃고 하인인 경우는 귀 하나를 잃게 될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군이신 국왕 폐하의 명령에 의해 지휘의 고하를 막론하고 결투장에 들어가거나 그 안에 머무는 것을 금한다. 그럴 수 있는 것은 특별히 그런 권한을 가진 관계자들 뿐이며, 이 금칙을 어기는 사람은 누구나 생명과 재산을 몰수당할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군이신 국왕 폐하의 명령에 의해 지휘의 고하를 막론하고 자기가 앉은 긴 의자나 지면에서 일어나서 다른 사람의 시야를 가로막는 것을 금한다. 이 금칙을 어기는 사람은 손 하나를 잃게 될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군이신 국왕 폐하의 명령에 의해 지휘의 고하를 막론하고 말을 하고 몸짓을 하고 기침을 하고 침을 뱉고 외치거나 그에 준하는 행위를 결투가 진행되는 동안에 하는 것을 금한다. 이 금칙을 어기는 사람은 생명과 재산을 몰수당할 것이다. 결투 재판이 구경꾼들의 환호나 야유가 난무하는 시끌벅적한 오락이 아니었다는 점은 명명백백하다. 그 어떤 방해 행위도 설령 고의가 아닌 무의식적인 반응이었다고 해도 엄중하게 처벌받았다. 연대기 작가들은 넋을 잃은 관중들이 완전한 침묵을 지킨 채로 숨쉬는 것조차 잊고 결투를 관전하는 광경을 묘사하고 있다. 고발자인 장드 카르주가 먼저 돌격을 감행함으로써 결투를 개시했다. 카르주는 랜스를 아래로 내려 오른쪽 겨드랑이에 수평하게 밀착시키고 신중하게 적을 겨냥했다. 그런 다음 자기 말에 박차를 가하고 전진하기 시작했다. 자크 르그리도 상대가 움직이기 시작한 것을 보자마자 랜스를 내리고 말에 박차를 가해 적수를 향해 똑바로 달려가기 시작했다. 서로를 향해 결투장 안에서 말을 달리기 시작한 순간 두 기사 사이의 거리는 70야드 이상 떨어져 있었다. 그러나 힘센 군마는 정지 상태에서 불과 몇 초 만에 전속력으로 질주하는 것이 가능했다. 시속 10에서 15마일 사이에 느긋한 속보로 달릴 경우에도 서로를 향해 똑바로 달려갈 경우 이 거리를 주파하는 데는 5초 남짓한 시간밖에는 걸리지 않았다. 결투장에 인접한 비계 위에서 이 광경을 바라보고 있던 마르그리트에게 이 몇 초는 영원히 계속되는 것처럼 느껴졌을 것이다. 그녀는 남편이 랜스를 아래로 내리고 말에 박차를 가해 돌진하는 것을 보았다. 말굽이 땅을 박차할 때마다 흰 모래먼지가 일며 말의 옆구리 근육이 약동하는 것이 보였다. 자크 르그리가 결투장 반대편에서 반박자 늦게 돌격을 시작하자 육중한 말굽 소리가 주위의 공기를 가득 채웠다. 관중의 모든 눈은 서로를 향해 돌격하는 두 기사와 그들이 수평으로 꼬나 잡은 랜스에 못 박혀 있었다. 이것은 마상창 시합이 아니었기 때문에 시합장을 양분함으로써 기수들의 진로를 유도하고 말끼리 정면 충돌하는 것을 막기 위한 중앙 분리대는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그러는 대신 그들은 마치 줄을 잡아당긴 것처럼 서로를 향해 일직선으로 달려갔다. 서로를 향해 돌진하는 두 사내가 든 랜스의 날카로운 강철 촉은
마치 치명적인 화살처럼 그들 앞에 공중을 갈랐다. 말과 기수와 갑옷과 렌스를 합친 무게에 전력 질주의 운동량이 더해져 렌스 촉에는 1톤에 가까운 충격력이 실려 있었다.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렌스는 방패와 갑옷을 뚫고 뼈까지 관통하거나 판금의 이인매를 찢겨발겨 어깨를 탈구시키거나 상대 기수를 안장에서 아예 낙마시킬 수도 있었다. 무거운 갑주를 착용한 채로 지면에 떨어진 기수는 골절이나 염자를 피할 수 없었다. 돌진하는 기사들의 렌스 앞부분에 매달린 조그만 창기가 나부꼈고 군마를 덮은 화려한 장식천이 사방으로 튀는 모래 위에서 물결쳤다. 질주하는 군마 위에 올라탄 기사들의 연마된 강철투구와 갑옷이 햇살을 반사하며 번득였고 결투장 주위로 빛을 흩뿌렸다. 결투장 한복판의 지면에는 조금 전에 의정관이 던진 하얀 장갑이 그대로 남아있었다. 돌진해온 기사들은 바로 그 지점 근처에서 엄청난 기세로 충돌하면서 렌스로 각자의 방패를 정통으로 강타했고 워낙 충격이 컸던 탓에 두 사람 모두 낙마할 뻔했다. 관중은 이 충돌을 목격하고 움찔했고 두 기사의 상체는 말 엉덩이의 끈거리끈에 거의 닿을 정도로 뒤로 젖혀졌다. 그러나 노련한 기수였던 두 사람은 두 다리로 말의 동체를 꽉 조이며 안장 위에 머물렀다. 같은 길이의 렌스로 같은 순간에 서로를 찔렀기 때문에 두 사람의 일격은 완벽하게 평형을 이뤘다. 그 결과 아무도 다치거나 낙마하지 않았고 렌스나 방패를 잃는 일도 없었다. 이 일격에서 회복하면서 각 기사는 시합장의 자기 진영 쪽으로 되돌아가서 조금 휴식을 취하며 숨을 골랐다. 두 번째 돌격에 앞서 두 사내는 창촉을 처음보다 조금 더 위로 올려 상대의 머리를 겨냥했다. 과연 결투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말이 궁금하신 분들은 책이나 영화를 보시길 권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책이 빛나는 밤의 기현이었습니다.